연말을 거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지금 확진돼서 입원 중이잖아요. 병상에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금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어서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몸 상태는 지금 기침이 조금 심했는데 이제 기침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열이 좀 났었는데 열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별 이상 없이 치료하면은 한 2주일 후에나 한 주일 후에 가면은 또 새로운 병동으로 이동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은 상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저 목소리 듣고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 목사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 목사는 기침이 좀 있었지만 약 먹고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괜찮고 체온도 정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내내 목도 상당히 쉬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기침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는데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저희가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는 엊그제 지난 21일 날 압수당했는데 지금 저걸 휴대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죠? 네, 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교회 측에서 제공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설교를 녹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압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압수를 해야 돼요. 왜냐? 이 경찰에서는 통화 기록이라던가 메시지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이 위반 혐의 조사를 일단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의 변호사 측에서는 휴대전화는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를 했으므로 이것은 명백히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딱 일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전 목사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 압수할 수 있었다. 근데 왜 순순히 응했느냐? 경찰이 발부받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판정 이후에 병원에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데 전광훈 목사를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한 것처럼 녹음 파일로 교회 설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교회가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거짓이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확대 생산한 것처럼 심지어 저를 재구속시켜서 바이러스 사건을 우리가 국가 방역을 정면 도전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 방역을 방해 놓은 것 같이 왜곡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바이러스 사건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딱 찍어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여전히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강제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은면 팀장님, 교인들에게 음모론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목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8.15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제일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부인하는 건데, 즉 이거예요. 세상 거짓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정부 당국에서 방역 책임을 이번 기회에 제일사랑교회로 뒤집어 씌운다.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네. 8.15 집회라든지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역이 지금 확대되고 네. 재생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제일교회가 원흉이라고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인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하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는 우리가 그런 일 없는데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방역 조치가요. 전광훈 목사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도 교회 지도자를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유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를 재구속시키려고 했고 감옥에도 본인은 몇 번 다녀왔으니까 재구속돼도 괜찮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방역에 대한 조치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또 특히 본인에 대한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요. 이 세 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정부는 왜 도대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누구누구 왜 자꾸 이렇게 발표할까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의 발표를 계속함으로써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을 표적 삼아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어요. 정부가 그냥 찍고 발표하면 특정 개인이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방역당국이 발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외에도 검사자 수도 동시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확진자 수와 4만 명을 검사했을 때 나오는 확진자 수가 동일할 수가 없다. 검사자 수가 동일한데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매개로 특정 집단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측을 탄압하는 억압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뭘 어떻게 억압을 했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확진자 찾아내는 거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아무나 데려다가 막 양성이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 PCR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확진자와 음성인 사람을 확인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쭉 찾아가 오면 사실 이번에 확산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로부터 계속 확진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제대로 방역 대책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대면 예배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뭐 한 1시간 정도 이상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는 다 안 하고 있었잖아요. 방역 수칙 지키느라고 통성 기도도 안 했고요. 찬송도 가능한 한 허밍으로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 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보면 영상에 보면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관이라는 곳에 4층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이 함께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10여 명이 함께 주무셨다고 이미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왜 인정을 안 하고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자꾸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함으로써 도리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접촉이 됐거나 아니면 8.15 집회에 놓여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검사를 안 받고 숨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방역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PCR 검사에서 확진자 찾아내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요. 검사 받고 싶은 사람도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저게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왜 느끼지 못하는지 저건 교회 핍박이 아니고요.
확진자를 찾아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대책이고 방역 당국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은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섰고 증거물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정도가 하고 지금 뒤쪽으로. 오늘 우리가 입수한 자료는 여기 보듯이 하드 카피도 있고 CD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4시간 20분 자정을 조금 넘겨서 끝났습니다. 성과는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지난 21일에 서울시 합동 역학조사반이 이제 조사를 벌인 건데요. 보시면은 교인 명단이 담긴 컴퓨터 파일 그리고 7개에서 8개의 상자 분량의 서류, 8.15 집회 관련 계획 자료 회의록과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압수물들은 크게 3가지를 보기 위해서 압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허위 명단에 제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 명단에 담긴 컴퓨터 파일과 7개에서 8개 상자는 이제 출입국 명부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명단을 확보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8.15 집회를 독려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15 집회 관련 계획 자료 회의록을 압수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 자가격리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8.15 집회에 참석했는지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네. 아니 최장학 기자님,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는 신도들의 8.15 집회를 만류했다면서 그 관련 회의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입수했다라고 하는 이 집회 계획 자료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화살을 돌리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자료일 것이다라고 추측성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8.15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나는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단 5분간 무대 연설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집회 참여를 말렸다는 교회. 하지만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시면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강원에 간 집회는 불법이 아니요. 행정법원에서 다 허가를 해서 했고 그것도 내가 주최한 집회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못 가게 했어요. 거기에 그날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갔다니까 자가격리시키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15일 날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군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군번 가지고 같이 사는 그 여자도 다 나와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 데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측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죠. 군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 남성들인데 모두 나오라고 대학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교회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교회를 폐쇄를 했고 네. 8.15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문자라든가 이야기를 7번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걸 제출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이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 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네. 교회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좀 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조사하게 되면 네. 그 내용은 나오겠지만 아무튼 좀 모순된 발언을 하는 거로 봐서는 좀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관련해서 방역당국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서울시 경찰청장을 고발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동현이 발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이를 활용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둘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 압수는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정광훈 목사에게 변호인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사랑제일교회 비협조가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이죠.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결국 2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예, 뭐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 순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주옥순 등 이런 보수 진영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죠. 예,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8월 24일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입니다. 네. 관련. 그게 875명인데요. 그중에 822명이 서울입니다. 그다음 278명이 경기도 인원이고 네. 인천이 한 40명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한 53명, 지방에도. 수도권이 822명이군요. 서울이 504명이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총 875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확진자가 급증된 거죠. 네. 지금 보시면요. 저 표를 보세요. 서울이 504명. 이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인천, 경기까지 그리고 저 부산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는 별도로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죠.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24일 12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누적 176명에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비수도권이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문한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실 감염 가능성 인원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아하. 더 큰 걱정은요. 지금 집회 참가자들의 30% 정도만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익명으로 검사해주고 검사비도 무료라고 지금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만 검사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단체 8.15 광화문 집회 계획을 허용했던 판사에 대한 청원인데요.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 시민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하. 결국 이제 8.15 집회가 100명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역이 잘 지켜지는 조건 하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 판사의 허용 자체가 결국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청원이고요. 네. 현재 24일 오후 1시 40분까지 26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청원글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냥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아마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다. 아마 이 정도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법원이 이 시위를, 이 집회를 허용한 배경은 그럼 뭡니까?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10건의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7건은 기각하고 1건은 각하하면서 일부는 인용을 하게 되는데 당시 재판부 판단으로는 집회 시간이
너다섯 시간으로 짧고 그리고 집회 참가자가 100명 정도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에서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 나오는 가운데 최진봉 교수님, 예. 여당에서는 이런 법안까지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판사 이름이 박형순인데요.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지금 일명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집회 시위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이현욱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저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이 박형순 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제 일명 박형순 금지법인데 원래 이제 명칭은 집회 시위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네.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질병관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확산되는 걸 예측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네.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대로 조금 낮아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3단계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걸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정은경 본부장은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단계가 가능한 상황은 첫째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일어난 경우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더블링이 있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지만 다행히 오늘은 2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방금 이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중에 더블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더블링이란 표현이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에게 더블링 현상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아하. 어제보다 오늘 확진자 수가 2배가 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어제 10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오늘은 200명에 이르를 정도가 된다면 더블링이 되는데 이 더블링이 일주일 내 2회 발생할 경우 아하. 3단계 격상의 요건을 일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 3단계가 되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 3단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내는 50인, 실내는 100인 이상이어지지만 3단계가 되면 실내외를 무관히 10인 이상은 집합을 할 수가 없게 세상에. 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중단이 되고요. 또 학교, 유치원, 등교, 등원도 중지가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가 지금은 고위험 시설이고 중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의 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영화, 카페 등도 다 문을 닫게 되고요. 재택근무도 권고가 돼서 공공기관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그러한 것들도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민간 기업도 이것과 유사한 재택근무가 권고받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요, 우리 사회가 거의 올스톱 됩니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올스톱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로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 하나쯤 하면 그런 방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을 나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뉴스가 우리를 주목해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무슨 내용이냐면 추석 때 이동 금지를 한다 만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고 하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추석 연휴에 집에 갈 수 있냐 없냐, 고향에 갈 수 있냐 없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커져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추석 이동 금지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왜 그랬냐면요. 이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걸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은데 이걸 이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석 전이 돼야 되냐 아니면 뒤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허윤정 대변인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본인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빨리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혼란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 여당, 정부 여당의 발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